네, 본부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열정적인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자, 먼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자, 우리 토론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장경태 의원님,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네, 제가 다른 일정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요. 예. 제 지인과 이준석 최고가 이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했는데, 예. 잠깐 있는 과정에서 저도 몇 명인지 확인 안 하고 간 측면이 있어서 예. 너무 죄송하게 송구한 상황이 생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좀 잠시나마 이 방역 규칙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혹시 과태료 나면 내실 겁니까? 당연하죠. 네. 예, 당연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4월 보궐선거 이제 한 달 좀 덜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수 야권에서 안철수, 오세훈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단일화되더라도 박영선 후보를 앞지른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가 중앙일보 1회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는 보면은 안철수 후보 대 박영선 후보 보면은 47.2% 대 39.8%. 오세훈, 박영선 대결 때도 45.3% 대 41.2%.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장경태 의원님. 아무래도 이 선거연대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현재 어쨌건 이 박영선 후보에게 가지 않고 있는 표가 예.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국민의힘이 자꾸 이 안철수 후보 측에 기호 4번이 아닌 2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지난 총선에 4번을 달고 미래한국당이 4번을 달고 당선이 되었거든요. 미래한국당의 4번은 되고 안철수 후보의 4번 안 되는지,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기호로 투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명을 보고 찾아서 투표하십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시민당은 5번,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10번, 열린민주당은 12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안철수 후보를 좀 약간 농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 단순한 덧셈보단 단일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허윤아 의원님? 예, 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를 농락하는 것 같다고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부 사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네. 말씀 같고요. 예. 저희는 안철수 후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어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19일까지 제대로 된 과정으로 시원하게 단일화를 이루겠다라고 두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여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예. 사실 이 선거의 어떤 유불리와 후보의 경쟁력 논하기 전에 이번 선거가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였고요. 또 서울과 부산이라는 세계적인 메가시티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배출한 정당의 두 시장이 추악한 성범죄로 또 국민열세 824억 원이 소요되는 재보궐선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권 여당이 이런 선거 후보 내고 선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 저희 당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번 선거는 여야의 싸움과 진보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추행 일삼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집권 세력하고 시민들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권의 가치 짓밟고 욕망 위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후보는 집권 세력과의 싸움이지만 저희 범야권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집권 세력은 또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그 야권의 이와 같은 절박함이 서울과 부산 시민께 전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야권의 승리를 넘어서 서울과 부산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그 이제부터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또 다른 그 서울 지역 민심 이제 각 여야 지지율 조사한 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남녀 2,006명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7%포인트 상승한 34.2%, 더불어민주당은 1.7%포인트 하락한 29.6%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정혜태 의원님. 아무래도 이 서울 선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주택과 교통,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좀 결합된 형태 21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도 있었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 서울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서울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이 민생을 정말 더 고민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뭐 방금 뭐 의원님께서 뭐 후보를 배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 그런 귀책 사유로 따지면 탄핵당했던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를 냈던 건 안 되겠죠. 그리고 지난 두 대통령께서 지금 다 범죄 혐의를 인정받고 복역 중이신데 그러면 대통령 후보 안 내실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좀 본인 스스로 좀 자문자답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찌되었건 저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집중돼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너무 집중돼 있어서 그만큼 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시민들께서 앞으로의 한 달간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네, 그 서울시의 유권자들의 성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합리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념이나 지역과 같은 영향들보다는 누가 더 서울을 발전시키고 또 안정적인 시정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당 지지율이 나왔던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자면 외부적 요인하고 내부적 요인이 모두 좀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 외부적으로는 그 LH의 투기 사건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의 사태가 조금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는 또 치열하게 변하고자 하는 저희 국민의당과 또 서울의 그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들의 노력을 시민들이 알아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집권 여당은 이런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성범죄로 혈세를 들여서 재보궐선거 치르게 했다는 사실은 부끄럽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초선열전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시장 그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부산일보 의뢰로 지난달 27일, 28일 실시한 이 조사인데 가상 그 대결 조사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47.6%, 김영춘 후보가 29.9%인데, 자, 이게 보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그 통과된 이틀 사흘 뒤에 조사 결과거든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가덕도 이 이슈가 그렇게 민주당 쪽에는 어떤 좋게 작용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정은태 의원님. 일단 부산의 잃어버린 15년, 2006년 동남권 신공항이 처음 거론된 이후에 많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을 선언하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폐기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그동안 이
정말 지금 그때 진행됐다면 이미 완공돼서 많은 부울경에 계시는 거의 2천여만 명의 이 정말 이 시민들이 또 영원함을 떠나서 모든 많은 분들이 이 동남권 신공항을 이용하셨을 텐데 그런 잃어버린 15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가덕도 이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부산 광역교통이라든지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앞으로 부산 지역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더 있어질 거라 보고요. 아마도 이 가덕도 이슈가 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라기보다는 이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 부산 지역 같은 경우 박형준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허은하님. 네, 그 가덕도 수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용 프레임으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덕도 수혜라는 단어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산 시민들에 대한 어떤 모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로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바로 그 성범죄로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만든 오고돈 전 시장과 그 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전 시장은 가덕도 이슈로 자신의 성추행이 묻혀서 좋고요, 우선. 또 오고돈 일가는 땅값이 올라서 좋고요.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런 파렴치한들을 규탄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은 그 선거 관점이 아니라 국토종합발전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도전, 그리고 2030 월드 엑스포 성공 등 입체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의 목소리 담아서 정부가 정해진 절차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에 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이런저런 개별 이슈들이 좀 야기될 것 같은데 예. 이번 부산의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어떤 추악한 성범죄에서 야기된 것이지 가덕도의 신공항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이번에 그 보궐선거 단일화 좀 볼까요? 지난 7일,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이죠. 그 처음으로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만났습니다. 맥주 마시면서.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먼저? 네, 저희 예, 국민의힘은 예. 다들 아다시피 지금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두 분 다 그 국민적인 열망과 실망을 모두 경험해 보신 분들이고, 예. 또한 정치인이자 어떤 정당인으로서 정치의 흥망성쇠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게 돼야겠다, 무엇이 돼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과 서울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나눠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차분한 분위기고 저희 당은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한다는 확고함,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그 단일화는 후보들이 자신의 최선의 것을 내놓을 때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 번의 만남하고 단일화 과정에서의 논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범야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당 차원의 힘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오세훈 후보 둘 다 이게 중도 표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단일화 과정에서도 두 후보 간에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두 후보가 각자 자신의 그 특장점이랄까요? 그런 걸 좀 차별화시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 초선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모수다에서 예. 저희 당의 비전전략실 김근실 실장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 예. 나누고 토론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후보의 장단점과 기본 지지층 그리고 각 후보의 역량을 최대한 살리면서 모든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킬 수 있는 단계적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 초선들과 의견을 좀 교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시기든지 후보별로 유불리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후보자 간 그리고 실무팀 간의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나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7일 그 두 후보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물꼬가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거의 이제 계속 치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민께 감동의 드라마를 보여드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당과 진영을 떠나서 국가와 처우를 위해서 또 그 고민하는 그 배포 큰 정치인들의 합리적이고 극단적인 단일화 장면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권 단일화 좀 볼까요? 지금 민주당 박영선 후보 일단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는 단일화했는데, 근데 김진애 후보와는 사실 그 단일화 시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단일화 전에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 두고 사실은 서로 좀 밀고 당기는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혜택님? 저 개인적으로는 같이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진애 후보님이시기 때문에 좀 국회의원 김진애를 좀 더 보고 싶었다. 아무래도 도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또 콘텐츠를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여권 단일화 과정에서 소위 다양한 이 비전들이 함께 잘 융합될 수 있는 후보가 잘 탄생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와도 단일화 결과가 여러 가지 정책 토론이 있기도 했고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1인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또 모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도 상당히 정책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후보를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또 각 당의 또 당원들의 의사를 잘 존중해서 여야가 1대1 구도가 될 수 있도록 혹은 저희 여권의 단일 후보가 또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열전에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정계 진출 관련해서 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 뭐 이 의견 물어본 조사가 있었는데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조사했는데 적절하다 48%, 부적절하다 46.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이번에 먼저 장혜태 의원께서 좀 말씀하시죠. 일단 국민의힘의 적절한 후보가 부재한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윤석열 신기루 현상이죠. 사실 아직까지 그동안은 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이 검찰의 칼을 쥐고 여러 가지 휘둘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이냐, 다른 사람 누군가를 수사하고 누군가를 기소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떤지,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계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치인 윤석열의 입장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기루 현상은 오래갈 수가 없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원 의원님. 네, 요즘 뭐 윤석열의 별의 순간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윤 전 총장이 사실 스스로 만든 것이라던가 야권이 만들어준 건 아니죠. 집권 여당과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현상은 사실 그 결과보다는 이유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국민들이 왜 윤 총장에게 지지를 보내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한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비리에 눈 감지 않았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모른 척하지 않았고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던 그의 말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 그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추켜 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사기자범도 안 할 표창장 위조로 자기 딸 대학 보낸 법무부 장관이나 그 대통령의 옆에서 투기를 일삼는 대변인, 또 국민에게는 다주택 처분하라더니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시세차익본 뭐 관료라던가 주거 대책을 만들라고 하니까 투기부터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는 분명히 눈엣가시였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께서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그만큼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이 현재는 비정상적이고 부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러한 방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윤 총장이 이제 언제 뭐 어디로 등장할 것인가 이런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두 분 중에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예. 네, 지금까지 하시면 있겠네요. 예, 장혜태 의원님. 네. 예. 장혜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예. 요즘 이제 세간에선 주힘 야윤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국민의힘 활동을 하고 예. 밤에는 윤석열 총장을 아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 소위 원심력이 대단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선 후보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전 검찰총장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장 후보는 제3당인 안철수 후보가 하고 있고, 소위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1차, 2차 때는 반대하다가, 또 국채 발행해서 안 된다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시다가, 네. 3차 또 재난지원금은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열심히 또 재난지원금 지원하자고 하시다가요. 4차 재난지원금은 입장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오락가락 하시니까 자꾸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낮에는 국민의힘의 당사에 있는데, 왜 밤에는 자꾸 안철수 후보를 쫓거나,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소위 제3지대 창당을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흡수될 건지, 합당할 건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전망이 많은 분들이 예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 허은환 의원님. 네. 낮과 밤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흘러나왔나 했더니 예. 여당에서 만들어낸 말이네요. 여튼 현실적으로 지금 저를 봤을 땐 그런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3지대 인물들 보면요. 결국 양당 체제로 좀 흡수되거나 도태되는 양상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에는 보이지 않는 벽과 견고한 시스템이 좀 구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어떤 한쪽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다른 한쪽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치권에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기보다는 윤 전 총장 스스로가 국민의 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마지막에 검찰 퇴임사에서 자신의 물러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었는데, 그리고 국민만 생각하라라는 말을 남기면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말대로 국민만 생각한다면 언제 어디서라는 정치적 시기와 진영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항무선의 출발사쯤 초선 열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9100님께서요. 황보선 사회자님 두 사람 대담해서 특정인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발언하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저도 특별하게 두 분을 편들 생각은 없는데, 지금부터는 토론하실 때, 그냥 먼저 이렇게, 제 질문 관련해서 하셔야겠다 하시면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윤 전 총장이 나간 후에 LH 투기 의혹, 이거 칼날 들이댈 검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총장이 바로 화답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예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대표님 말씀이니까 예, 제가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 윤 총장 발언이 뭐 야권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기보다는 그 민심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지율이 오르는 거고요. 그 정상적인 정부라면 예. 그 LH 사태와 같은 사건에 정부 합동조사단이라는 그 이름의 셀프 조사는 하지 않을 거고 예. 그러다 보니 바로 검찰을 투입하고 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인터뷰에서 뭐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의 그 한탄은 그 전직 검찰총장 개인의 한탄이 아니라 국민의 한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단 공무원 한둘 꼬리 자르기 하고 나서 전 정권 핑계나 대다가 조사는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엔 장경태 의원님. 예.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실언을 일축한 발언이죠. 원내대표로서 면을 구기신 건데 그걸 좋다고 생각하시니 정말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릅니다. 소위 주호영 원내대표가 LH 투기 의혹에 칼을 들이댈 검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 다른 검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검찰 수사를 옹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요. 소위 검찰 내에도 정말 99%의 공판 형사 등의 경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있고 성실한 검사들이 많이 있고요. 예. 1%의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물을 흐리고 있는데 당연히 검찰이 열심히 이 업무를 보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수사할 검사가 없다라고 하면 예. 안 되시고요. 아무튼 저는 윤석열 총장과 얘기는 완전 오히려 면박준 발언이었다라고 봅니다. 완전 궤를 달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긴 하는데 아까 처음에 허은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 유튜브요 보이는 라디오 접속자 수 확 늘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잠시 뒤에 방금 전에 또 장경태 의원 말씀하실 때 또 확 늘어났고요. 두 분들 팬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방구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쉽고 유용한 정보들만 골라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시간요. 잠시 뒤 3부 끝나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경제 이야기 코너입니다.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예, 그 OECD 그 공식 통계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에 그 한국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보니까 그 15개, 15개 주요국 가운데 그 3위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회원국 가운데는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죠. 1,000만 명 넘는. 예. 네, 우리보다 이제 높은 데가 이제 대만이 있었고, 예. 중국이 있었고,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는 인구가 54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대만은 또 국가 단위로 안 치기 때문에 일단 1,000만 명이 넘는, 또 중국은 또 OECD 회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OECD 회원국에서는 1,000만 명이 넘는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예. 결국 보니까 제조 비중이 높은 나라,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수가 적은 나라, 이게 딱 두 개 카테고리가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온 나라가 좋았거든요. 예. 거기에 거기에 우리나라가 딱 적용이 됐던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업,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데는 관광들을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예. 견고한 제조업으로 계속 제조업과 생산이 뭐 코로나에 불구하고도 해도 계속 지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K 방역이 우리가 굉장히 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10만 명당 확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에 확실히 포진이 돼서 예. 이런 좋은 성적이 나왔다 이제 보여지는 거죠. 수출세 회복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수출은 지난 5월 달에 이제 최저점을 찍고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적인 그런 뭐 충격이 가장 뭐 복합적으로 컸던 게 5월인데 5월을 0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작년 12월은 94.7까지 우리가 이 극복하는 지수가 있는 과정에서 수출은 사실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107을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역시 끌어주고 있는데 걱정되는 건요.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정도, 그러니까 95 정도까지는 예. 회복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예. 근데 이게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회복이 다시 84 정도에 84포인트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제3차 팬데믹, 우리나라 이제 재확진, 확산 등이 이루어져서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5월부터 12월까지는 경제 개선 추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쭉 올라왔는데 1월부터는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 예.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런 하락에 이제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뭐 4차 재난지원금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꺾일 때는 확실히 재난지원금이 투입되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추세는 우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수출과 제조업 부문이 회복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네. 자영업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네네.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비스업은요, 예. 지금 회복률이 63%밖에 안 됩니다. 63%요. 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수출은 163% 정도로 회복해서 예, 예. 잉여 여력까지 지금 생겼는데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업은 63%인데 뭐 레저 같은 거는 지금 회복률은 0%고요. 예. 운수업이 지금 23%밖에 지금 회복을 못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항공 아시잖아요. 항공은 뭐 거의 0%고요. 네, 그다음에 숙박 음식 하시는 분들은 1.6% 회복밖에 지금 안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같은 데도 지금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가장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이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제조업은 그래도 지금 회복률이 114%까지, 그러니까 일단 5월 우리의 기준치보다는 예. 회복을 더해서 이제는 조금 안정화되는 부분들로 가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 굉장히 양극화 현상은 요번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 심각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4차 재난지원금 이거 뭐 3월에 지급한다, 전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관련해서요. 추경을 지금 확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고 네네. 있는데 언제가 가장 적절한 지급 시기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하여튼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라든가 또 예. 뭐 특고 뭐 등등의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들이 이제 자영업자가 포진하고 있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예. 뭐 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이제 추경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회복 속도가 올해 들어오면서 다시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재정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뭐 마이너스 1%에 이제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민간은 마이너스 2%고 재정 지원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였거든요. 결국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정확한 시기에 또 정확한 분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뭐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 추세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요. 예. 여기에 다시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게 국가부채 지금도 심각한데 천조원 시대에 금방 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뭐 일단 이렇게 위험 시기에는 일단 회복하고 나서 그거를 예. 걱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수출 제조업은 지금 완전히 이제 회복 세가 완연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더 수출과 제조업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예. 그 재정으로 인한 국가 채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융통성 있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논쟁보다는 예. 뭐 쉽게 얘기해서 우선 살고 봐야죠.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빨리 네. 4차 재난지원금 빨리빨리 지급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고용 부문 체감은 좀 어떻습니까? 회복이? 고용 부문이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 이제 5월 달이 뭐 최저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더 나쁩니다. 마이너스 8.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이 굉장히 지금 뭐 자영업자, 임시, 뭐 일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비가 살아나고 생산이 살아나더라도 결국 뭐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소비에 참여를 하고 일반 생활을 하는 건데 고용 침체가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작년도 코로나가 왔을 때 최저점보다도 예. 지금 고용 상태가 훨씬 더 나쁩니다. 어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된 근본 대책은 기업이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생산 이 조직이 예. 사람들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지금 나라가 제도적으로 지금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나 이제 최근에 노동법이 개정되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징벌적 법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지금 위축돼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기업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어울려져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고용을 중심으로 한 특단의 대책들을 좀 머리를 맞대고 지금은 얘기해야 될 것이고요. 예.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하는 뭐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갈 때 우리가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그 특히 청년들 그 채용 확대 있지 않습니까? 네. 위에서 뭐 추경 1조 5천억 원 편성한다. 뭐 최근에 저희 그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 차관 박하진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집중해서 편성을 빨리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하고 예. 뭐 일시적인 자리보다는 좀 더 상용 근로자 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예. 뭐 기업에 조금 특혜를 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고용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게 보니까 청년 일자리 확대에 지금 총 5조 9천억 원 할당한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떻겠습니까? 네, 이거는 다다익선입니다. 네. 다다익선이라서 예. 특히 청년들은 일단 일자리에 대한 자기 자신을 노출 한번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어떠한 지금은 더운 밤 찬밥 가리지 말고 자기의 커리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한번 일해본 사람이 다음번 일자리를 얻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배경을 갖기 때문에 예. 청년 일자리 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특히 이제 고용 얘기하면요. 일자리 얘기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그 비대면 업종 말고요. 대면 업종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네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종사하시는데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격이 가장 큰 부분이 여성분 또 연세가 좀 많으신 여성분들이 예. 많이 저걸 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임시 일용직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임시 일용직은 경기가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귀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과 지금 소비 수출은 일단은 합격점을 줄 정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거기에 맞춰지는 고용이 어떻게 접합이 되는가 그 사이에 간극은 지금 제도적인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특히 지금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거든요. 경력 단절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대책 더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연구원에서 뭐 그 연구를 할 때 예. 이 결혼을 제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뭐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출산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항상 1등을 하는 것은 경력 단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이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갖춰질 때는 예.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경력 단절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남녀 간의 차별이 안 되도록 분명히 이것들은 가시화해야 되는 정책 방향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기자. 안녕하세요. 원래 어제 전하려던 소식인데 네. 지난 주말에 쇼트랙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8년 안방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동메달 각각 하나씩 따냈던 쇼트랙 간판 예.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했습니다. 소속사가 입장문 내고 예. 한창 선수 생활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 또 아쉬움 때문에 귀화하게 됐다.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만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임효준 선수는 이제 중국의 린샤오준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린 샤오진. 근데 정말 전성기인데 네. 왜 그렇게 그쪽으로 귀화를 하게 됐죠?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재판. 작년도 아니죠. 대표팀 남자 후배 성폭력 사건 재판이 거의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2019년 6월에 진천 선수촌에서 이제 실내 암벽 오르는 훈련을 대표팀끼리 했대요. 근데 예.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서 엉덩이를 보이게 한 사건이 있었고 예. 이게 이제 그냥 웃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사실은 강제추행 혐의로 이게 재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이 일로 빙상연맹에서 자격정지 1년 받았고요. 예. 형사소송도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1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요. 예. 작년 11월 2심에서는 피해 선수가 먼저 다른 여자 선수들이랑 장난쳤고 그렇게 웃고 떠들고 참 즐거운 분위기 속에 이제 임효준도 바지를 내린 거다.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거다. 예. 이런 취지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표 선발전에도 나갈 수 있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2시즌을 재판 때문에 통으로 못 뛰었고요. 또 검찰이 상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재판이 길어지고 대법원을 거쳐서 다시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면 올림픽 2연패가 물거품된다. 마음 급하다 이래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특별귀화가 확정이 되면 예.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 오성 홍기 달고 우리 대표팀과 격돌을 하게 됩니다. 오성 홍기를 단 린 샤오진. 네. 예, 이런 이름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쇼트트랙 에이스의 귀화. 자, 네. 이거 얘기하시니까 또 안현수 선수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데자뷰입니다. 네. 2006년 토리노 올림픽 3관왕 우리 간판이었던 안현수 선수 역시 국가대표 선발전 탈락하고 예. 러시아 귀화했죠. 그래서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빅토르안이라는 이름으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예. 당시 우리 남자 대표팀은 노골드 아니고 노메달을 노메달로 고개를 숙였었는데요. 예, 예. 당시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난리가 났죠. 왜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왜 러시아에 간 거냐 하면서 난리가 났고 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안현수 문제가 파벌주의와 줄 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려있는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예. 이후에 문체부의 스포츠 4대학 신고센터 이런 거 만들어서 정말 쥐잡듯이 뒤졌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됐는데 투서와 음해성 제보 이런 것들만 이어지면서 갈등, 파벌 이런 것만 더 조장이 됐고 벌집만 만들고 성과가 없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안현수 선수 또 임효준 선수 비교를 하면 국내에서 갈등, 잡음, 소송 이런 문제로 이런 걸 겪다가 올림픽 개최국에 귀화를 해서 전폭적인 지원 또 응원 받으면서 뛴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소치의 악몽이 베이징에서 혹시 재현되지 않을까 좀 불길한 예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토리노 올림픽 때 안현수를 보고 스케이트를 시작한 안현수 키즈라고 이제 본인이 공공연히 늘 밝혀왔었고요. 롤모델이라고 이제 안현수를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따르는 사이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중국 대표팀 코치가 빅토르안 안현수입니다. 그리고요, 평창 때 우리 대표팀이 이끌었던 김선태 총감독이 중국팀을 이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임효준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서 무늬만 중국인 사실상 한국팀이 됐고 우리의 최대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한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 자꾸 반복되는 거 왜 이럴까요, 이거? 네, 뭐 배신감 든다는 분들도 많고 어쩔 수 없겠다 뭐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당장 우리 메달 뺏기겠다 어쩌냐 뭐 이런 생각보다는 빙상계에서 왜 자꾸 이런 일 반복되냐 참 참담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얼음판에 어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임효준 선수 재판 얘기했지만 설사 무죄가 확정돼서 뭐 대표팀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후배 선수들이랑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죠. 대표팀도 반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어색하고요. 몇 년을 법정에서 뭐 으르렁거린 사이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바지 내린 일 때문에 생긴 거라기보다는 또래로 뭐 엎치락뒤치락 경쟁 관계를 뭐 오랫동안 해오면서 선수와 학부모 뭐 지도자까지 갈등과 반목이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니게 이어졌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좀 씁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기자, 요즘 저희 출발새 아침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동시 접자 수가 확 늘고 있는데 네. 이전에 스튜디오 직접 나오실 때 이 동접자 수를 확 올리는 걸 이끄셨는데 지금도 YTN 본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못 나올 동안은 뭐 사진이라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 보니까요. 그렇죠?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